오늘 행사는 식정 공연과 강연 그리고 질문 응답 순으로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식정 공연입니다. 아름다운 선율로 감동을 전하는 강주 모던 색소폰 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연주는 모두 세 곡이 준비되는데요. 연주 곡목은 정열적인 리듬으로 여름의 에너지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에스파냐 까니. 두 번째는 가수 이승철의 노래입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연주는 주국전 연주자가 솔로로 연주하겠습니다. 세 번째 곡목입니다. 고요 속의 울림,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이렇게 세 곡이 준비됩니다. 주인은 황태용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황태용 네 교수님 네,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연주가 시작됩니다. 뜨거운 성원의 박수를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20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뜨거운 박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광산의 내일 함께 놀자. 네, 자, 이번 재선에 성공하신 광산구의 든든한 리더이십니다. 오늘 강사 소개는 박병규 광산구청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청장님 모시겠습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동원 되신 거 아닌가요? 동원? 동원 많이 했는데. 네. 지난번에 선거를 치르고 한 번 강연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근데 그때는 민선 9기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민선 9기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 첫 번째입니다. 이번에가 제가 7월 1일부터 민선 9기가 시작되니까 첫 번째 광자인데, 첫 번째 광자에 이렇게 많이 오신 거 보니까 올해 또 내년에 계속해서 우리 광산 아카데미에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를 저는 보고 오늘 안 오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했던 주제 중에 제일 세요. 거부하는 인간.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선생님이 뭘 거부해라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 다른 건 괜찮습니다. 다른 거부는 다 뭐랄까 용서가 됩니다. 근데 구청장을 거부하는 거 이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책을 읽을 때 제가 뭐 많이 이제 했던 얘기인데요. 다르게 읽기에 대해서 우리 아무튼 공직자들의 제 얘기를 많이 좀 들어봤을 거예요. 다르게 읽는 법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평론을 읽으면서 보면은 저 같으면 책을 쓰고 말지 어떻게 이 평론을 쓸까 싶을 정도로 정말로 저자보다도, 그러니까 작가보다도 더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이제 선생님이 오늘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제 읽는지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강의를 많이 들으면 우리 시민들이 AI 시대에 질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질문하는 법. AI 시대에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어떻게 이제 우리 미래를 그려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오늘 아무튼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로서는 기대되는 강의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좋습니다. 뒤쪽은 그럼 주무실 건가요? 주무실 것 같으면 주무셔도 되고요. 네. 오늘 아무튼 기대되는 이제 강의인데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아주 평론으로서 유명한 우리 이제 신영철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채식주의자를 함께 이제 읽어볼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기대에 충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오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신영철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총장님의 감사 소리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또모의 패스니까 거부하는 강간의 채식주의자를 돕는다는 주제로 문화평론가 신영철 교수님 이걸로 넘기시면 되세요. 자, 한강 작가님의 단행본 목록입니다. 시집은 빼고 소설로만. 20대 중반에 처음 낸 책이 저 여수의 사랑이라는 소설집이고요. 그 뒤로 이 순서대로 쭉 내셨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후로는 아직은 단행본이 없습니다. 소설로는. 네.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듣자 하니. 그래서 나오면 내년, 빠르면 내년인데 그러면은 6년 만에 나오는 거니까 좀 오래 기다린 셈이죠. 근데 제가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한 3분의 2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3분의 2 정도는 이미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의 작품 리스트 중에서도 손꼽을 만한 책이 될 겁니다. 나머지 3분의 1을 어떻게 쓰실지가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텐데 3분의 2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근데
한강 작가님이 해외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저 2007년도 작품 채식주의자가 2015년에 영화판으로 번역이 되면서부터입니다. 많이들 아시죠? 그 데보라 스미스라는 영국 분이 나는 해외 문학을 번역을 하고 싶은데 좀 소수 언어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한국어를 그냥 생으로 공부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과의 인연이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한 6, 7년 정도 공부를 하고 처음으로 낸 번역서가 저 채식주의자이고 저게 부커상을 받았죠. 그거는 번역자에게도 상금의 절반을 주는 그런 상입니다. 그래서 번역가로 한국문학 전문 번역가로 데뷔를 하면서 동시에 큰 인정을 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문학에 대한 소양이 아주 깊고 특히 영어 문장을 아주 뛰어나게 잘 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죠. 그런 성과를 보면. 그리고 이분이 그 다음 해에 두 번째 작품으로는 소년의 온다를 택했어요. 그래서 15년, 16년에 연달아서 두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이거 약간 하울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조정이 안 될까? 네. 그래서 저 채식주의자가 북커상을 받았고, 소년의 온다는 뭐 이탈리아에서 주는 문학상을 또 받고 이러면서 세계적인 인지도가 생겼고, 그 뒤로 이제 여러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전 세계에 번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딱 8년 만이죠? 8년인가요? 2016년에 상 받았으니까, 네. 8년 만에 노벨문학상까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소개되고 노벨문학상까지 딱 8년이 걸렸습니다. 네. 아주 빠른 겁니다.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예측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해외에서 한강 작가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노벨문학상까지 받을 거라고는 특히 이 시점에 네. 그래서 다 놀랐고요. 문학계에 있는 사람들도 놀랐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근데 노벨문학상 받고 나서 아마 많이들 책을 보셨을 거예요. 그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풍경이 24년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카페를 갔어요. 어딘가에 갔더니 아빠, 엄마, 아들, 딸로 추정되는 4명의 가족이 카페에 앉아서 각자 다 다른 한강 작가님의 책을 들고 아빠는 소년의 온다, 엄마는 채식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4권을 같이 보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그 정도로 다 같이 읽어보자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못 읽겠다, 재미없다, 어렵다,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4-5개월 정도 지난 뒤부터 이런저런 특강들을 하면서 작품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 질문도 좀 받고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읽어보신 분들 중에 너무 어렵고 힘들고 불편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질문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이게 좋은 문학인가? 그렇다면 좋은 문학이라는 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나? 이렇게 어렵고 불편하고 이래야만 좋은 문학인가? 좋은 문학이 뭘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부터 먼저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결론으로 곧장 가면 저한테 좋은 문학은 뭔가를 가르쳐주는 문학입니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학 이론에서 어떤 작품을 예술로 만드는 핵심 기준이 뭘까? 이것도 미학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거든요. 예술성의 본질이 뭐냐? 어떤 분은 모든 작품은 형식적인 아름다움이 있다. 이걸 핵심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감정을 건드리고 뭐 정서적인 파동을 일으키고 뭐 이런 거를 찾으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를 가르쳐준다.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저렇게 부릅니다. 미적 인지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인지라는 말은 요새 뭐 컴퓨터나 언어학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뉘앙스가 먼저 떠오르실 텐데, 여기서 말하는 인지라고 하는 거는 가르쳐주고 배우는 그 과정을 가리켜요. 그래서 어떤 작품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준다 그러면 그 작품은 인지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말을 바꾸면은 저는 인지적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을 좋아합니다. 재미 있으면 좋아요. 근데 재미만 있고 그야말로 이렇게 그 손에 땀을 쥐게 한다라는 그 진부한 표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재미만 있고 아무것도 가르쳐 주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약간 시들해져요, 마음이. 한 50쪽, 100쪽 읽어요. 그럼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추리소설이다. 그러면은 범인이 누굴까? 스릴러다. 어떻게 될까? 뭐 궁금하죠. 근데 이걸 내가 끝까지 다 읽으면 범인이 누군지는 알게 되겠지만 이걸 읽기 전과 읽은 뒤에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안 생길 것 같다. 뭔가 눈이 좀 깊어지거나 뭐 그런 게 안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약간 마음이 시들해져서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재미는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필요하죠. 근데 그런 재미를 얻으려고 굳이 문학을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재미를 위해서라면 더 재밌는 게 많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굳이 문학을 읽을 때는 그런 재미보다는 다른 걸 기대하게 되고, 야, 여기 뭔가 삶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게 재미가 있어져요. 그러니까 인지적 재미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걸 느낄 때 저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게 됩니다. 시간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종류의 배움이냐?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생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겁니다. 물리 법칙 아니에요. 2차 대전의 역사?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사회과학 책을 읽으면 되고 역사책을 읽으면 되죠. 근데 문학에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참 두루뭉술한 말이지만 인생에 대해서 뭔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뭔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작가 중에 체사레 파베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체사레 파베세. 이분이 쓴 책 제목 중에 인간이라는 직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직업, 뭐 삶이라는 직업,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인생이라는 직업,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교사고 소방관이고 뭐 의사고 다 직업이 다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직업은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인간이라는 직업입니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근데 인간으로 인생을 산다는 건 어떤 거죠? 주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과 감정을 교류하면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닐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일 모르는 게 또 그거예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지? 위로하는 법 이런 거 잘 찾아봐도 안 나오고 이론이 있어도 실전에서는 또 달라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랑을 할 수 있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가족끼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뭐 머릿속에는 생각이 있어도 말은 맨날 다르게 나오고 행동은 퉁명스럽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지만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는 뭐 이런, 그러니까 인간으로 산다는 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질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하면 상처가 되는지,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상처를 받는지, 상처를 받으면 행동은 어떻게 바뀌고 그 상처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 혹은 헤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헤어지는 게 좋은 헤어짐인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냥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허둥대게 되고, 또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말이 지금 좀 길어졌는데, 평소에 제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저한테는 문학밖에 없었어요. 이게 직업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반대에 가깝습니다. 이게 너무 궁금하고 답답하고 간절해서 문학을 하게 된 게 제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년 문학을 했는데, 공부를 했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저는 전적으로 문학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경우.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직접 체험은 되게 빈곤합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간접 체험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문학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래, 네가 배운 게 뭔지 말로 해봐. 이렇게 묻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뭘 알게 됐는데. 근데 그거 말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나는 문학을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밤마다 짬나면 소설을 읽는데 나는 여자야. 근데 내 옆에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맨날 핀잔을 주는 겁니다. 뭐로 그런 걸 자꾸 읽냐. 독서 모임 이번 주에 이거 주제다. 그러면은 독서 모임에서 총균세나 코스모스나 사피엔스나 이런 걸 읽어야지. 너무 좋은 책들이죠. 네. 근데 뭔 소설 라브레미를 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가르쳐 주는데, 뭘 가르쳐 주는데? 죄악을 읽으면 뭘 알게 되는데? 죄 지으면 벌 받는다를 알게 되냐?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을 읽으면 뭘 배우는데? 오만과 편견은 둘 다 나쁘다는 걸 알게 되냐? 그걸 꼭 책을 읽어야 아냐? 500쪽을 읽어야지 아냐? 그럼 이제 욱 하시죠? 단지 그냥 재미만 있어서 읽는 건 아니야. 이건 중요한 거야. 이 행위는. 말을 하고 싶은데 설명이 잘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초반에 드리냐면은 이런 강연이 끝나고 나서 질문을 받으면은 가장 많이 받는 종류의 질문이 이겁니다. 당연히 문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제 강연을 들으러 오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남편한테 한 방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그런 거 물어보세요.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이제 이건데, 미적 인지주의. 그럼 이제 남편은 얘기하겠죠. 지식을 배워. 문학에서 배워. 인간이라는 직업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배워. 그게 무슨 지식이냐. 말로 설명도 못하면서. 지식이란 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총균세에서 내가 뭘 배웠는지, 코스모스에서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뭘 배웠는지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당신은 지식에 대한 지식을 좀 알아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식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현대철학 강의론. 그야말로 현대철학의 거의 모든 주제를 다 다루고 있는 벽돌책인데요. 번역도 아주 좋고 아주 알찬 책입니다. 철학에는 지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 혹은 주제가 있어요. 지식의 조건, 생성, 변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종류까지 포함해서. 근데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나마 이 책이 좀 쉽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옆에는 이제 이분이 좀 쉽게 써보겠다고 knowing that, knowing which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놓은 거고, 이걸 조금 어렵게 바꾸면 옆에 있는 번역이 가능해요. 명제적 지식, 식별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남편들이 자꾸
뭐 남자분들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 경향적으로 대체로 그렇습니다. 남편들이 이게 지식이지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많은 경우 저기에 해당돼요. 명제적 지식.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명제로 딱 정리되는 거. 또 명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또 복잡하고 제가 또 자신 없습니다만 아무튼 딱 정리되는 거.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누가 소설 읽으면은 너 공부 안 하고 왜 소설 읽어라고 화낼 때 그때 뭐 선생님들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저거죠. 명제적 지식. 근데 최소한으로 잡아도 4개는 더 있습니다. 지식의 종류가. 식별적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저 사람이 누군지 딱 아는 거 있잖아요. 명제랑 상관이 없죠. 교수란 무엇인가, 가르친다는 건 무엇인가 한참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 김 교수 말이야 뭐 좋은 교수가 아닌 것 같아 뭐 얘기를 한참 했어요. 알고 보니까 다른 김 교수에 대한 얘기를 서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김 교수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이 대화가 성립이 되는 그런 종류의 또 암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많이들 아실 텐데 우리가 보통 노하우라고 부르는 겁니다. 수행적 지식. 수행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주 쉬운 예를 들면은 그런 겁니다.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겁니다. 자전거 탈 줄 아시죠 많은 분들. 근데 그거를 타는 방법을 명제화 하실 수 있을까요? 자식한테 가르쳐요. 1, 2, 3 이렇게 하면 탈 수 있게 될 것이다.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배우죠? 그냥 타면서 배워야 되죠. 뒤에서 잡아주다가 놓는 거. 다 똑같죠. 그래서 나는 탈 줄 아네? 이러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네? 나는? 뭔가 알미 생겼잖아요. 그런 게 수행적 지식입니다. 선배들 대단한 게 그런 이유 때문이죠. 직장 상사들. 매뉴얼은 다 있잖아요. 근데 매뉴얼대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선배가 왜 그래? 딱 가져가더니 뭘 착착착 해요. 어떻게 한 거냐? 알려달라. 참, 이거 그냥 아는 거야. 너도 한 10년 부르다 보면 알게 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노하우입니다. 내용적 지식이라는 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내용이라는 거는 컨텐트잖아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거. 그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어떤 개념이나 명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맥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 지식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걸 알면 내용적 지식이 있는 거고 없으면은 그냥 명제적 지식만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 때 무슨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비상대권, 박정희 대통령이 썼던 용어잖아요. 비상대권. 낯설었죠, 그 단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상대권을 발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자, 근데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법률 전문가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엄, 자유, 비상, 이런 말들 알죠. 그 말들이 뭔지는 알죠. 그리고 관련된 조항도 뭔지는 다 알아요. 근데 그 순간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비상이니 뭐니 하는 것들이 정말 이 상황에 들어맞는 표현들인가? 이걸 아는 거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맥락과 상황 속에서 판단할 줄 알아야만 이걸 정말 아는 건데, 내용적 지식이 있는 건데, 그거 없이 그냥 법전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법률가가 된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순간에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하다가 그냥 내랑 가담자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회의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회의 가담 들어가는 순간 이건 내랑 동조입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분도 있고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잖아요. 좀 극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내용적 지식.
이런 것도 상황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직접 경험이 없으면 간접 경험으로라도 해봐야 되겠죠. 명제만 갖고는 안 됩니다. 5번째, 이게 문학하고 좀 깊은 관련이 있고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 부총장님이 쉽고 재미있게 해달라고 미리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아차 했던 게 이 개념이었어요. 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저겁니다. 근데 이거 지나가면 이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떠한지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영어 표현도 보면 좀 특이해요. Knowing what it is like 이렇게 돼 있습니다. It is like 뭐 영어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그 어떤 거냐면 뭐 그냥 의미 없이 막 쓰기도 하고 It is like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근데 그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아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말하면은 체험적 지식이라고 해버리면 돼요. 야, 너 뽀뽀 안 해본, 첫 키스 안 해본 사람, 첫 키스한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야, 첫 키스하면 어떤 기분이 들어? 야, 그게 어떤 거냐면 뭐 되게 옛날식 표현, 뭐 종이 땡땡땡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막 3, 40년짜리 썼던 표현들인데 책에도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야?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이건 뭐 재밌는 거지만 슬픈 것도 있어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그게 뭔지 전혀 짐작이 안 되는 거죠. 옛날부터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끔찍한 고통을 자식을 먼저 보내는 고통이라고 해왔단 말이죠. 어떤 거야? 그거는 뭐 말로 할 수가 없어. 근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체험적 지식. 문학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걸 통해서 그래도 짐작이나마 해보는 건 거죠. 문학을 통해서. 근데 이거를 좀 어렵게 말할 때는 저 옆에 있는 저런 단어를 씁니다. 현상적 지식. 현상이라고 하면은 우리말로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무언가처럼 느껴지시죠? 사회현상, 뭐 기상현상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저 피노미널이라는 저 단어는 그거랑 완전 다른 겁니다. 오히려 의식하고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의식. 의식에 무언가가 나타난다. 현상한다. 그런 뜻으로 쓰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현상적 지식이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의식과 관련이 있구나. 뭐냐면 what it is like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롤러코스터 타봤어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체험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의식에서 나타나는 것, 벌어지는 것, 그거에 대한 이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이나 경험이란 말보다는 훨씬 더 뭐랄까요? 더 미시적이고 더 어렵고 섬세한 그 무엇인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현상적 지식은 의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음이에요. 그러면은 자식을 잃은 체험에 대해서 저 사람을 잃어봤는데 난 잃어보지 못했다. 그걸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것보다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의 의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걸 아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더 어려운 곳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말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 말은 원래 이 말에서 온 겁니다. 현상적 의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도 현상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의식이라는 말을 우리 다 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있죠. 뭐 환자 의식이 없어요.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의식이 돌아왔어. 이럴 때 의식은 좀 기계적인 거죠. 여기 어디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말하면 의식이 있는 거고 아니면 의식이 없는 거고 되게 간단한 거죠. 근데 그런 의식하고는 다른 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겪을 때 이 사람의 의식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느낌의 문제입니다. 느낌. 그걸 말할 때는 앞에다가 또 현상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적 의식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현상적 지식은 현상적 의식에 대한 지식인 거죠. 그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감각적인 현상들을 감각질이라는 말로 불러요. 자, 쉽게 말하면, 조금 더 그나마 쉽게 말하면, 의식의 주관적 경험과 그 경험의 질감, 이거를 현상적 의식, 감각질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알죠. 내 의식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 근데 전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현상적 의식 혹은 그의 감각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거는 모른다, 영원히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가까이 갈 수는 있다, 소통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고 높이 평가하는 게 뭘까요? 그게 문학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초반에 어려운 얘기를 왜 말씀을 미리 드렸냐면은, 저는 이게 아까 AI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학의 최종적인 보루, 마지막 존립 근거 같은 게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문학은 어떤 작가가 현상적 의식의 수준에서 무언가를 얘기한다. 현상적 지식을 생산해낸다. 그거를 전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현상적 의식이 있어야만 일단 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최대한 가깝게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전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거 AI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있을까요? 아직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AI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잖아요. 지능과 의식은 다르거든요. 제가 어디 다른 데 썼던 글의 한 대목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현상적 지식은 현상적 의식에 대한 지식이다. 일단 지능과 의식을 구별해야 한다. 지능이 객관적 행동에 관한 문제라면 의식은 주관적 경험의 문제다. 객관적, 주관적. 네. 의식은 1인칭 시점에서 내 삶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포착하는 내면의 멀티트랙 영화 같은 것이다. 멀티트랙 영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보신 영화 중에 아마 그런 영화가 있을 겁니다. 서로 관계없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병행해서 막 흘러가다가 갑자기 연결되기도 하고 마지막에 다 같이 결말이 동시에 맺어지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 있죠. 네. 트랙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야기의 트랙이. 네. 내 의식 안에서도 여러 개의 트랙이 있어가지고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지금 이 내용만 생각하는 트랙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죠? 어렵다고 하더니 정말 어렵고 한쪽에 그런 생각이 돌아가고 있고 한쪽은 구청장님 되게 괴로워하시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놀랍게도 갑자기 엉뚱하게 아까 먹은 음식에 대한 생각을 또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의식입니다. 철학자들이 많이 드는 사례는 저겁니다. 빨간색을 보거나 육체적 고통을 느낄 때 그러니까 하나는 아주 간단한 사례고요. 하나는 아주 복잡한 사례. 빨간색을 본다? 빨간색을 볼 때 내 의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이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빨갛네라고 생각할까요? 내 의식이? 빨감에 대한 어떤 감각질만 가득 찰까요? 아닙니다. 같은 빨간색도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진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연하다고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진보를 떠올리고 어떤 사람은 보수를 떠올립니다. 같은 빨간색도. 그렇죠? 네. 고통을 느낄 때 내 고통만큼 타인한테 전달하기 어려운 게 없죠. 네. 배우자도, 연인도, 가족도. 그래서 아프다라고 말할 때의 내 언어처럼 가장 진실한 언어도 없고 가장 유능한 언어도 없고 그걸 전달할 때의 말처럼 무능한 언어도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파라고 할 때는 이 언어는 가장 진실하고 솔직하고 즉각적인 언어입니다. 근데 의사쌤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아프세요라고 물어보면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면 답을 할 때처럼 말이라는 게 참 불완전하구나라는 걸 느낄 때도 없죠. 전달이 안 돼요. 되게 아픈데 누워서 이렇게 설명해 보려고 하면은 그냥 1부터 10까지 어느 정도 아프세요? 양적 측정밖에 안 되고 욱신욱신하고 뭐 따끔따끔하고 이런 거 외국 가면 다 무용지물이죠. 그 나라 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말, 고통의 형용사들이 가장 어려워요. 전달도 안 되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때 내 의식에 무언가가 현상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게 도대체 어떤 경험이냐고 누가 물으면은 내가 답할 게 있다고 여긴다.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이런 경험 안에 있는 그 어떠함, 아까 나왔던 표현이죠. What it is like. 이 어떠함의 1인칭성을 강조할 때 현상적 의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능과는 달리 이 의식에 대해서는 연구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건 해요. 뇌 신경 어디가 뭐 활성화되고 이런 건 합니다.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해요. 빨간색을 볼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고통을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근데 상관성과 인과성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뇌가 어떻게 되면은 갑자기 이 물질의 덩어리인 이 뇌에서 갑자기 의식이라고 하는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 점프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는 아직도 과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다 같이 노력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 밑에 보시면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는 표현을 데이비드 차머스라는 분이 썼는데 이 어려운 문제다. 이거 안 풀릴걸? 96년도인가에 이런 자리에서 이 데이비드 차머스라는 분이 이거 30년 뒤에 의식의 비밀을 인류가 풀 수 있을지 없을지 내기를 해볼까요? 했는데 어떤 유명한 학자가 내기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 30년 뒤에 확인을 했어요. 얼마 전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차머스가 이겼습니다. 그 내기했던 학자가 패배를 선언했어요. 아직도 못 풀었다. 의식의 비밀은. 그래서 비밀을 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것은 그걸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적 의식의 비밀을 완전히 풀게 되면, 완전히 알게 되면 의식을 창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의식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AI가 이제 고통에 대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잠깐만요. 한강 작가님 같은 그런 작품을 AI가 쓸 수 있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고통이 뭔지 아니? 그러면서. 근데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문학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플롯이 기발하고 막 그런 소설들이 있고, 한강 작가님이 쓰는 것처럼 인간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가지고 오늘 배운, 여러분 아시게 된 용어를 쓰자면 현상적 의식의 수준까지 가가지고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현상적 지식을 생산해내는 그런 문학은 완전히 다른 문학이죠. 근데 만약에 앞의 문학은 기발한 플롯, 복잡한 플롯으로 움직이는 문학이라면 그건 AI가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더 잘 씁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런 소설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협업을 해요. 지금. 한강 작가님이 AI를 쓸까요? 자료조사 같은 거 할 때는 쓸 수도 있죠. 근데 아직은 안 쓰실 겁니다. 왜냐하면 쓰면 안 된다라는 윤리적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쓸 이유가 없어요. 아직은 내가 더 잘 쓰기 때문에. 고통에 대해서 AI는 나보다 잘 쓸 수 없어. 왜냐하면 쟤는 의식이 없으니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쓰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전망이 그다지 밝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년까지 제가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몇 년까지일지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경우에 AI가 쓴 것과 인간이 쓴 것을 딱 작가를 가리고 보여주는 튜링 테스트라고 하죠. 흔히. 튜링 테스트를 하면 구별이 되느냐? 안 돼요. 거의. 그래서 지금 활동하는 작가들이 AI를 써서 이걸 썼는지 어느 정도까지 AI의 문장이 섞여 들어갔는지 이거 다 몰라요. 서로.
그냥 써도 안 쓴 척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심사하고 뭐 평가하는 사람들도 그냥 믿고 하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문학상 취소 이런 일들이 지금 자꾸 일어나고 있거든요. 당선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AI가 쓴 것 같아요. 제보를 하는 거예요, 그냥. AI 킬러를 돌려보면 어떤 거는 100%, 100은 아니고 한 80% 나오고 어떤 60% 나오고 막 제각각이에요. 근데 이 주최 측에서 어떻게 결정을 주로 하냐면은 취소하는 쪽으로 결정을 많이 해요. 이 상의 명예, 위신 이런 거에 흠결이 생길까봐 그게 더 걱정이 되니까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 그러면 취소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당사자는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되게 억울해합니다. 내가 쓴 적 없다고 항의하고 그래요. 취소한 사람도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혼란의 상태입니다. 근데 아무튼 아직은 문학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다. 문학이 잘하는 게 이겁니다. 이미 옛날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학이 이걸 잘한다는 걸. 자, 이안 포스터라는 유명한 작가, 소설 이론가시기도 한데요. 소설의 특별함은 이거다. 캐릭터가 그들 자신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한다. 그 다음 줄 보시면 그의 잠재의식까지 들여다본다는 거. 의식 수준. 잠재의식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의식이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문학은.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 하는 말. 그러니까 속으로 하는 말. 의식의 수준에서 하는 말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조차 진정으로 진실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 깊은 수준까지 우린 들어가지도 않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문학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근데 일상에서는 이게 안 될까요? 왜 문학에서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타인의 내면 속에 그의 잠재의식의 수준까지 들어가 본 적이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걸 누가 허락해 주겠습니까? 그죠? 제시주의자 보십시오. 앞에 그 영애가 꿈 꿨다고 그러면서 뭐 몇 마디 하는데 남편이 관심이나 있나요? 말해줘도 모를걸요 아마. 그걸 허락해 주지도 않거니와 허락해 준다 하더라도 알게 되는 걸 우리가 늘 원할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편할걸요?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잠재의식 수준에서 그걸 제가 지금 멀티 트랙으로 다 들으면서 이 강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마 지금 울면서 뛰쳐나갔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조지 엘리엇이라는 영국의 소설가가 있는데요. 여성 작가인데 남자 필명으로 작품 활동했습니다. 조지 엘리엇의 미들마치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유명한 대목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내면의 목소리를 다 듣게 된다면 이거는 풀잎이 자라는 소리와 다람쥐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다 듣는 삶과 비슷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침묵 저편의 굉음, 엄청나게 큰 소리, 침묵 저편의 굉음 때문에 폭발하고 말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가끔 그런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 내면이 다 들려가지고 괴로워하는 이런 코미디 영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나 자신의 내면으로는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포스터가. 자기 자신에게조차 진정으로 진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기 쓸 때 100% 진실만 쓰세요? 아닙니다. 진실만 쓴다고 생각해도 진실이 아닐 겁니다. 아마. 왜 그럴까요? 우리 내면의 진실이라는 거는 되게 끔찍한 거예요. 많은 경우. 진실은 대체로 끔찍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별로 끔찍하지 않다? 그러면 그건 중요한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요새 MBTI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 MBTI 얘기하면서 되게 괴로워하는 분 본 적 있으세요? 그냥 다 웃으면서 얘기하죠. 스몰 토크잖아요, MBTI. 아, 나는 F고, 넌 T고, 뭐, 저쩌고.
그거는 그 MBTI가 이 사람의 진실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걸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내가 직접 체크하는 거잖아요, MBTI는. 예. 그러니까 그 결과값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와 내가 나라고 믿고 싶은 나가 이미 다 섞여 있어요. 많은 경우에. 타인의 진실보다 더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 그게 나의 내면의 진실이죠. 근데 문학에는 그게 있습니다. 폭발할 위험 없이. 끔찍하지 않게. 그래서 나도 이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배우고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런 거죠. 근데 문학이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그 내면을 다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내면을 잘 표현하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표현이 또 중요합니다. 이것도 되게 오래된 책인데 한 100년 정도 된 책인데 이것도 콜린 우드라는 철학자, 미학자가 계신데 이분은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표현이라고 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표현론 이렇게 부르는데 간단히 말하면은 위대한 문학의 핵심은 정확한 표현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대한 문학입니다. 우리는 표현할 능력이 없나요? 의지가 없나요? 능력이 없나요? 둘 다 없습니다. 의지도 없고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뭔가 복잡한 생각이 있는데 내 감정에다가 어떤 이름을 부여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못 찾아요. 그 표현들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표현을 부여하는 순간 주도권이 나한테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 하나가 있는데 절친인데 이 친구랑 늘 붙어서 살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친구가 너무 불편해요. 그럼 헤어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런 관계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고 아시는 분은 그래 정말 헤어지기 어렵죠 생각하실 겁니다. 뭐 은중과 상현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최근에 저 못 봤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아닐까 짐작만 하고 있어요. 친한데 불편해요. 근데 내 감정의 정체를 스스로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질투였구나. 뭐 이건 쉬운 답일 수도 있겠죠. 혹은 뭐 다른 답.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거네 싶은 그런 답에 도달을 해요. 문장으로 딱 써냈어요, 내가. 그러면은 이제 내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감정에 내가 질질 끌려가지 않고 주도권을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문학치료 이런 개념 많이 들어보셨죠? 문학치료는 많이 읽는다고 되느냐?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많은 경우에 쓰는 게 더 중요한 치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쓰려면 대면해야 됩니다. 내 내면의 진실과 대면해가지고 그걸 노려봐야 돼요. 표현이 찾아질 때까지.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포기해요. 일상에서는. 여러분 어버이날 때 이제 카드를 받으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부모님한테 카드를 매년 쓰시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쓰십니까? 카드에.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봉투에 이제 돈 넣고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죠? 꽃 사고. 그 카드 열심히 보시나요, 부모님이? 우시나요, 혹시? 5살 때 아마 여러분이 5살 때 처음 쓴 카드를 보고 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 뒤로는 울기는커녕 제대로 읽지도 않으실 겁니다. 뭐 이런 걸 다 덮은 다음에 이제 봉투 읽고 가겠죠. 왜 그러실까요? 어차피 제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 사랑하죠. 근데 내가 5살 때 사랑하는 것과 15살 때 사랑하는 것과 애 낳고 난 뒤에 사랑하는 것은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때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애 주기에 맞게 그 내면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성공해서 알려드렸으면은 그때 우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은 작가죠. 그게 직업인 사람들. 근데 우리는 대충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상대방도 부모님도 아는 거예요. 그냥 관용적인 표현에 기대했겠거니. 그래서 연인끼리 나 사랑해. 당연하지. 얼마큼 사랑해?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중요한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많은 경우. 그때 그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멋진 답을 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오래 생각하면 돼요. 오래 생각하면 돼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지 뭐 이러면은 헤어져.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표현이 진부해서가 아니고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생각 좀 해볼게. 이번에는 너한테 정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표현하는 편지를 써볼게. 그러면 그 편지 못 받아도 아마 그 위기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네. 표현. 이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는 게 좋은 문학이죠. 내면, 의식, 뭐 어떤 표현을 써도 좋습니다. 지능과 의식은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의식의 영역. 옛날에 뭐 의식의 흐름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꼭 그런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있느냐. 또 하나, 표현이 얼마나 정확하냐라고 제가 아까 말을 썼는데, 정확하다는 말은 그냥 문법적으로 딱 떨어지는 거라는 느낌으로 오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확함이라고 바꿀게요. 저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함, 플루언시 영어로 딱딱 떨어지면서 유창하게 흘러가는 거. 그건 AI가 해요. 지능이 있으니까. 그거 똑같이. 근데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적확한 표현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felicity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주 좋은 예쁜 단어예요.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행복. 해피니스 정도가 아니고 지고의 행복. 근데 저 표현 안에 재밌게도 상황과 상태에 딱 맞는 표현이라는 뜻이 있어요. 재밌죠? 딱 맞는 표현을 찾았을 때 작가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혹은 독자도 그래 이거야 이 줄을 딱 치겠죠. 그게 펠리시티에 해당할 정도로 기쁜 일이 있다라는 취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래서 저 왼쪽 거는 AI한테 이미 다 내줬고 오른쪽 거는 아직 좋은 문학의 힘이다.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인지적 소득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저런 표현을 썼어요. 인지적 소득. 문학 같은 건 뭐하러 읽어? 남는 것도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한테 꼭 남는 게 있어야 되냐? 이렇게 답할 게 아니고 남는 게 있어 라고 답해야 되는 거예요. 인지적 소득이 있어. 당신은 그 인지적 소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래서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싸움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자, 근데 이런 인지적 소득을 위해서 문학을 읽을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많은 분들을 통해서 질문도 받고 경험도 하면서 도출한 세 가지 함정인데, 함정. 북클럽 같은 거 하실 때 염두에 두시면 좋을 만한. 이렇게 읽으면 잘 안 될 때가 많다. 첫 번째, 비판주의. 비판은 좋은 거죠. 근데 비판주의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건 뭐냐면은 별로 안 좋은 뉘앙스로 붙인 겁니다. 비판이라는 거는 원래 좋은 거고요. 왜냐하면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하고 세상을 바꾸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독서 교육을 할 때 비판적 읽기, 비판적 사유, 그게 읽기와 생각의 가장 좋은 모델인 것처럼 교육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꼭 옳은 생각은 아닌데 지배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나가야 된다. 이런 게 독서 교육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비판적이라는 말을 써왔던 겁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학을 읽을 때는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강박은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왜죠?
미적 인지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뭔가를 배워가야 되는데 그걸 막는 거예요, 자꾸. 비판적 태도가. 그래서 꼭 무슨 그래야만 한다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나에게 어느 쪽이 더 남는 장사인가를 생각해 볼 때 언제나 비판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책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문학 읽기의 세 가지 방식,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거 길게 말씀드리면 지루할 테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도 읽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학 작품은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게 뭔지를 들어보려고 하는 거. 거기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일단 들어보려고는 해야 되겠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은 들으려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만 들리고 보이고 배워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거 있잖아요. 나는 20년 후에 성공할 거야. 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정말 성공하게 되는 것처럼 여긴 배울 게 있어. 이 소설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는 사람한테는 정말 배울 만한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을 읽을 때는 독자와 작가 사이에는 일종의 협력 원칙이 작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마치 뭔가 작가에게 굴종하고 뭐 이런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비판주의자에 가까운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래야 일단 보이니까요. 들리니까요. 그 다음에 징후읽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작가가 하지 않은 말을 읽어내고 작가가 감춘 거를 파헤치고 사실은 A라고 말하지만 너는 B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이런 식으로 뒤집어 읽는 거. 이런 걸 징후읽기라고 합니다. 비판하고 비슷한 계열의 읽기 방식입니다. 비판적으로 읽기, 징후읽기를 해야 돼.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끌려갈 필요 없어. 행간을 읽어야 돼.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인간의 운명의 비극에 대한 작품을 썼는데 읽고 나서 이 작품을 보면 우리는 셰익스피어가 제국주의자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제인 오스틴 페미니즘 소설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제인 오스틴에게는 그 시대 여성이라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어떤 여성 혐오가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주로 전문가 독자들, 연구자나 이런 분들이 저 방식으로 많이 읽어요. 근데 그건 그럴만 합니다. 그래야만 논문이라는 게 가치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남들과 다르게 읽어야 되니까. 깜짝 놀랄 만한 방식으로 읽어야 되니까. 각색적 읽기라는 거는 말은 좀 이상한데 마치 각색하듯이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가 뭔지 뭐 징후가 뭔지 이런 것 중에서 박찬욱 감독님이 뭐 김승옥의 무진계획을 읽고 혹은 김수영 감독의 안개란 영화를 보고 이건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헤어질 결심을 만들었다.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이 작품을 나름대로 읽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에 도달하는 읽기여야 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읽기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창작자들이 많이 택하는 읽기 방식. 뭐 정답 맞춰야 될 필요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북클럽을 한다 우리가 그럼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들어보자. 안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이것도 쳐내고 이것도 비판하고 저것도 비판하고 그럴 거면은 안 그래요? 무슨 검객도 아니고. 그래서 북클럽에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위대한 작품이라고 해도 언제나 비판할 준비를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좋은 작품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깔보면서 쳐내는 겁니다. 존경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근데 문학을 읽는 모임에서라면 누구보다 섬세하게 무언가를 읽어내는 사람이 존경을 받을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 쳐내는 사람 말고. 자, 두 번째, 도덕주의. 도덕도 필요한 거죠. 근데 도덕주의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 모든 것의 기준을 다 도덕에 두는 겁니다. 작품을 읽을 때. 이래서 불편하고 저래서 불쾌하고 언제나 결론은 그건 거예요. 이것도 왜 별로 안 좋냐?
미적 인지주의를 늘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게 뭔가를 인지적 가치에 도달하는 걸 자꾸 막아요. 수잔 선택이라는 평론가가 있죠. 이분이 도덕주의에 대해서 매우 불편했던 분인데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실제 삶의 어떤 행위에 반응하는 것과 똑같이 예술작품 안에 무엇에 도덕적으로 반응하는 것. 실제와 문학을 늘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게 남편이 아내를 죽였는데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현실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일이고 저 나쁜 놈 고발해야 되겠죠. 문학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뭐 굳이 분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설정에 어떤 맥락과 이유가 있을까를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인지적 가치가 있구나, 뭔가를 내가 알게 되는구나 하면 그걸 가져가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내가 뭐 살인 충동이 생기고 뭐 영향을 받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가져가면 되는 거고, 인지적 가치가 별로 없다 그러면 그냥 안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도덕주의는 유혹적인 게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읽는 순간 약간의 만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라이오넬 트릴링이라는 미국의 평론가가 한 말 중에 중산층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도덕적 분노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쾌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약간 찔립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근데 중산층이 그렇다는 거예요. 위의 계급과 아래 계급 사이에 있어요. 자기들을 구별하고 싶어요. 근데 돈은 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적어요. 밑에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나 아래나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무지하고 뭐 게을러서 타락해 있고, 위에 있는 놈들은 나쁜 짓 해가지고 돈 벌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쁜 놈들일 거야. 뭐 이런 생각. 그럼 나는 정당화되는 겁니다. 가운데에서. 그래서 도덕적으로 분노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뿌듯한 거죠. 여러분 옛날에 부모님들 세대 중에 특히 아버님들 뉴스 TV에서 같이 보다 보면은 맨날 욕하는 아빠들 있잖아요. 저 새끼, 나쁜 새끼.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다 맞는 말씀이신데 근데 어느 순간 지긋지긋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왜 하겠습니까? 아버님은 그 순간 내 삶이 정당화된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려고 소설을 읽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세 번째, 공감주의. 공감도 좋은 거죠. 필요한 거죠. 근데 공감이 최우선이다. 공감이 안 되면 읽을 필요 없어. 그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다 보면 공감이 안 돼서 덮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공감이 잘 되는 캐릭터가 나오는 소설만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소설을 읽어도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나오는 소설만 읽는 거예요.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 다 나의 분신이거나 극단적으로 말하면 다 나예요. 그냥. 그리고 그런 작품만 계속 읽으면 나는 계속 납니다. 그냥.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어떤 이 반경이 넓어지는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가 풍부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나로서 사는 거죠. 그게 좋을까요? 공감이 되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힐링이 되는 소설들은 다 공감이 잘 되는 인물들만 나옵니다. 근데 해외에서 북클럽 픽션, 영어권에서 북클럽 픽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약간 비아냥이 섞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북클럽을 할 때는 그런 소설만 주로 고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 공감 잘 되는 인물 나와서 읽고 나면 기분 좋아지고 너무 공감 잘 되지 않아요? 라는 얘기만 하고 끝낸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죠? 이런 말 들으면. 그죠? 네. 자기 감정의 정당화. 아까 도덕주의, 비판주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감은 필요한데 이렇게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공감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들 얘기해요. 공감 이론가들. 첫 번째는 정서적 공감입니다. 슬픈 사람을 보면 같이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감정이 즉각적으로 전염되는 겁니다. 타인의 상태에 적절한 감정으로 반응하는 능력, 정서적 공감 능력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인지적 공감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여기도 인지적이 나오죠. 그러니까 막 같이 울게 되고 막 이런 거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반대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뭐 눈물도 안 나고. 근데 차분하게 들어보게 되고 생각을 자꾸 해보고 하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좀 알겠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관점 채택이라는 개념이 있죠. 영어 표현 중에 저런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에 발을 집어넣기.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공감, 인지적 공감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왜 신발이라는 말을 쓸까요? 신발은 내가 발 딛고 세상에 딱 서는 어떤 바탕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세상을 보는 위치, 관점 이런 거의 상징입니다. 이력서란 말 우리 쓰잖아요. 이력서 할 때 그 이자도 신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력은 신발의 역사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 셔츠, 모자는 안 돼요. 신발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문학을 읽을 때 이 두 공감은 어떤 관계냐? 정서적 공감 중요합니다. 공감이 잘 되면 읽는 게 즐겁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방법이지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소설을 읽을 때 공감을 한다는 거는 이 소설의 이야기를 잘 듣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안나 까르니나를 읽는데 바람 피운 주제에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러면 톨스토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잘 들리겠어요? 잘 안 들리죠. 근데 안나도 불쌍하다 이러면서 읽는 사람한테는 톨스토이의 의도가 잘 전달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정서적 공감이 잘 된다는 것은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목표는 인지적 공감인 거예요. 오히려 잘 이해가 안 된다.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야. 초반에 한 50줄 읽었는데 불편해. 불쾌해. 이 사람. 근데 끝까지 읽어봤더니 이 사람이라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인간이라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건 인지적 공감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좋은 문학 작품이라면 저걸 해내는 거죠. 인지적 공감을. 그러니까 왜 문학 작품을 읽느냐? 목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때의 답은 공감하려고가 아니고 인지적이라는 말을 꼭 붙이는 게 필요하겠죠. 미적 인지주의하고 잘 연결되는 그런 발상입니다. 자, 세속주의자로 북클럽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주의자. 제가 미리 써왔습니다. 비판주의자 A는 노벨문학상 받았다고 주눅들지 말라며 톨스토이와 보레스도 못 받은 상이라 일갈하며 시작합니다. 노벨문학상 톨스토이도 못 받았어. 그게 뭐 대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비판을 시작해요. 도덕주의자 B는 2부에 나오는 형부와 처제의 퍼포먼스, 실제 성관계를 하잖아요. 퍼포먼스가 선정적이고 부도덕하다면서 이따위 소설을 써야 상을 받느냐고 분노한다. 네. 도덕주의자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분한테는 최종 기준이 도덕이기 때문에. 공감주의자 C는 도무지 영애가 공감이 안 된다. 영애가. 이게 주인공 같은데 이 사람한테 공감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 다 공감이 안 돼. 여기 나온 사람들 다. 형부는 미친놈 같고 남편은 나쁜 놈이고 그나마 영애, 언니, 이내 정도는 공감이 되더라. 그래서 이내만 바라보면서 읽었다. 겨우. 뭐 이런 경우. 근데 이거는 제가 뭐 나무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자는 만만한 소설이 아닌 거예요. 북클럽 하기에 아주 난이도가 높은 이 비판주의자, 도덕주의자, 공감주의자가 전부 분노하면서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인 거죠. 근데 나올 얘기인데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만 하다 끝나면은 이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이거는.
영예를 온전히 읽어내지 못한 작중 인물들의 실패. 그렇잖아요. 그죠? 그 실패를 이 책을 앞에 두고 우리가 반복하는 일인 거예요. 똑같은 인물, 다른 인물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이런 캐릭터 질문 앞에서 당황합니다. 당황해서 그를 병리화하고 이 인간 미쳤다. 그래서 처리하는 겁니다. 미쳤네. 혹은 범죄화합니다. 나쁜 놈이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 까미의 이방인, 뭐 채식주의자랑 같이 읽어볼 만한 소설들인데 희곡인데 기억하셨다가 안 읽어보신 분 있으시면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십시오. 다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나마 안티고네는 되게 숭고해 보이기라도 하는데 근데 안티고네에 대해서도 뭐 온갖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그냥 죽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캐릭터들 아주 문제적인 캐릭터들이죠. 우리는 중산층의 상식적 도덕 감각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우리는 적응이 안 되는 캐릭터들인 거예요. 그럼 처리하는 방식이 병리와 범죄합니다. 근데 같이 책을 읽는 건 뭐냐? 그러지 말고 한번 이 인물에 다가가 보자. 서로 견제해 주는 거죠. 안 그러면 같이 읽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 가서 나는 이렇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난 이런 거 불편해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불편하십니까? 그러면 싸움 나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부정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자리에서 다 자기 일을 드러내고 있고 자기 얘기만 하다 끝나는 건 거예요. 근데 그게 섞일 필요는 있지만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채식주의자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병리화, 범죄화 하지 않고. 근데 그런데 잘 이해는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말이라도 좀 하지. 그냥 꿈만 꾸고 있어. 그리고 현부랑은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럼 이건 이제 물음표가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이 사람은 누군가? 그럼 이제 이게 우리의 함께 읽기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같이 한번 풀어보자.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영예라는 질문을 각자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한강 작가님이 어떤 인터뷰에서 자기한테 소설을 쓴다는 건 뭐냐면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의 리스트를 하나씩 지워나가는 일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인간은 왜 이렇게 숭고하고 왜 이렇게 잔인할까? 뭐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답이 없죠. 그죠? 신만이 알겠죠. 근데 그 질문을 적어놓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나의 소설로 쓰는 거죠. 답이 아니라 이 질문을.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작가도 아닌데 제가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질문하는 만큼만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그 질문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의 영역이 삶에서 비워져요. 의미 없어져요. 아주 쉬운 예를 들면은 자, 내가 대학교 3학년이에요. 이번 학기에 과제 5과목 떴는데 과제가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학기 말 과제의 질문을 학기 초에 미리 던져요. 인간은 왜 이렇게 잔인하고 왜 이렇게 숭고할까? 그러면 이 학생은 한 학기 동안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도 이상하게 그런 책이 자꾸 눈에 띄고 이상하게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대화가 자꾸 들리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대화, 그런 책은 언제나 내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눈과 귀가 안 열렸던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 나한테 질문이 생기니까 그 질문만큼의 눈과 귀가 열려가지고 과제를 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삶도 똑같지 않을까요?
사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평생 갖고 사는 사람의 가족 관계하고 가족은 그냥 가족이고 그런 질문이 필요 없는 게 가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질문이 열어놓는 영역 없이 살겠죠. 아무튼 이 질문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 챕터 한 챕터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지금 없네요. 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으셨을 테니까. 그죠? 1부, 영애가 어느 날 갑자기 고기 요리를 하지 않겠다. 나도 안 먹겠다. 남편은 화가 났죠.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거니와 안 먹으려면 너만 안 먹지 왜 나는 못 먹게 하냐. 너 매력도 없는 너랑 결혼한 이유가 그런 말 하죠 남편이. 요리를 잘해서도 한 가지 이유인데 고기 요리 잘해서 갑자기 고기 요리를 안 해? 계약 위반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 수준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내의 고통과 뭐 이런 것에 별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뭐 직장 상사랑 밥 먹는 자리에 갔는데 부인이 채식주의자라서 눈총 받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사람이죠. 근데 이 작품 처음 나온 게 벌써 20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하고 채식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아마 모를 텐데요. 그때는 채식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이 소설에 나오는 장면들처럼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던 때였어요. 그래서 한 인물이 그러잖아요. 어머 채식주의자시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고기 막 아가고 처먹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해 보일까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리잖아요. 그죠? 너는 나를 불편하게 해. 라는 생각부터 먼저 하고 그걸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영의 남편보다 더 강력한 빌런이 있죠. 친정아빠. 뭐라고 합니까? 먹어야지 왜 안 먹어? 그리고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게 될 거야. 그런 대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사의 끔찍함을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뭘 떠올리게 하냐면은 동성애자들이 70년대부터 의학의 연구 대상이 막 되고 할 때 그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했냐면은 이건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전환 치료라고 합니다. 전환 치료.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돌려놓을 수 있다. 지금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가끔 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미 다 끝난 얘기입니다. 한 50년쯤 전에. 그러면 그걸 시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고문이죠. 가끔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레즈비언 정체성을 가진 여자를 강간한 남자가 네가 남자 맛을 몰라서 그래 뭐 이런 식의 대사를 하는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런 겁니다. 이 아빠의 말이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고기 한 번 먹으면 계속 먹게 될 거야 라는 말. 근데 영희가 뭐라고 하죠? 아버지 나는 고기를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먹으라고 그랬더니 안 먹어요.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빠 저는 고기 안 먹기로 했어요. 안 먹은 지 좀 됐어요. 이게 아니에요. 아빠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현재형이죠. 이미 영희한테는 진리고 일상이고 영문법 기억나시죠? 해가 뜬다 이런 표현에는 과거형, 미래형 이런 거 안 쓴다고. 보편적인 진리는 언제나 현재형으로 쓴다고.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근데 막 먹이잖아요. 월남전 참전 용사 출신의 아버지가. 해외 독자들이 제일 끔찍해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근데 아마 많은 한국 독자들은 이 아빠도 이해가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엄마는 뭐라고 하십니까? 얘야 고기 먹어라. 네가 고기를 안 먹으면 세상이 너를 잡아먹는다. 이런 대사를 해요. 기억나세요? 이거 그 세대의 감각이죠.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고 옛날에 고기가 없어서 못 먹었다. 있잖아. 먹어. 힘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내야지. 그런 자식 사랑입니다. 근데 이거 다 폭력이죠. 영애한테는. 그래서 손목을 긋잖아요. 네. 그 남편 어떻게 하죠? 빠이빠이. 너랑은 단 하루도 더 못 살겠다. 버리잖아요. 아내를. 네. 그게 일부의 내용입니다. 2부에서는
영애가 혼자 살고 있는데 그 영애가 손목 부었을 때 들쳐매고 갔던 사람이 형부잖아요. 형부의 시점에서 이 남편은 나는이라고 나옵니다. 화자 나는이라고 나오는데 2부하고 3부는 그녀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자는 아닙니다. 근데 작가가 이들의 입장에서 모든 사건을 서술해요. 이런 걸 이제 초점화자라고 하는데요. 형부가 초점화자죠. 그가 보기에 영애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죠? 이 형부는 영애를 이해해요. 진심으로 안타까워해요. 그리고 자기가 동일시합니다. 그죠? 영애가 손목을 걷는 순간 내 삶에도 뭔가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애와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예술가적 곤경, 뭘 해도 가짜 같고 막 인생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있는데 영애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나보다 더 뭐랄까 자기 진실에 충실한 사람을 보는 충격을 느낀 거예요. 내 삶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손목을 걷다니 놀랍죠. 그래서 이 처제에 대한 처제로서만의 관심 이상의 관심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영애와 부적절한 관계까지 가서 근데 그거는 뭐죠? 그 관계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죠.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어 했잖아요. 영애 등에 있는 원고 반점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 이미지를 동물적인 성행위와 결합시켜서 그걸 찍고 싶다라고 하는. 근데 이 2부를 읽고 많은 분들이 형부 나쁜 놈, 영애는 지금 정상이 아닌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 감상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물어봐야죠. 그건 나의 도덕 감각이고, 그건 누구나 비슷할 겁니다. 이런 행위하면 안 되죠. 그죠? 아까 손택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그런 일을 누가 했으면, 너 예술가니까 이해할게. 이럴 수 없죠. 누구도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건 소설이니까. 그런 도덕적 판단 말고, 작가가 왜 이런 얘기를 그렸을까를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형부의 내면을 정말 자세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 벽에 부딪힌 예술가의 고통과 뭐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다뤄요. 비아냥거리면서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시그널인 겁니다. 그래서 이 형부를 단죄하고 영애를 피해자화하는 게 이 장의 목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뭘까요? 두 사람은 어느 지점에서 서로 만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감하는 사람들. 일부의 남편은 절대 갈 수 없는 어떤 길을 이 형부는 갔고, 그래서 영애를 알아봤고, 영애 내면을 읽었고, 영애가 그 내면을 실현할 기회를 준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보십시오. 영애가 뭐라고 하죠? 형부랑 그런 거 찍고 난 뒤에 이제 악몽을 꾸지 않을 수 있게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영애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형부는 영애에게서 비정상, 병리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사라는 말을 쓰죠. 투사. 자기를 투사해서 보고 있다는 한계는 있지만 그러나 애초에 의도가 나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편한테 영애가 그냥 단순히 비정상이라면 형부한테 영애는 딱 쓰기 적절한 표현이 작품에 계속 나오는데 경계인에 가깝습니다. 어떤 경계를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 근데 이 경계는 상식과 통념의 경계예요. 이걸 넘어가면 위험해져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술가라서 자기도 그걸 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영애하고 서로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결과는 참혹했지만. 네. 그리고 세 번째, 그 남편은 그래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죠. 세 번째는 이내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죠? 영애는 이제 자기가 정말 나무라고 생각해서 1부에서는 고기를 끊었고 2부에서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고 최소한 음식만 먹으면서 3부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안 먹죠. 그래서 이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바라지 하고 있습니다, 언니를. 근데 이 3부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언니가 영애가 자기 남편하고 그 난리를 친 덕분에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쫙 보여줘요. 언니의 삶은 어떤 삶이었죠? 이내가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살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영애가 더 끔찍하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내의 삶도 만만치 않게 끔찍했다는 것을 3부를 읽으면서 알게 돼요. 그래서 하혈을 심하게 해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고 곧 죽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남편이 강간을 하고, 그죠? 이거 남편의 강간이 있죠. 잡중에, 그죠? 늦게 들어오더니 갑자기 덮쳐요. 지금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좀만 참아 그러더니 그냥 밀어붙여버리잖아요. 그런 일을 여러 번 당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안 그래도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스러운데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 삶은 아무 의미도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죠? 침대에서 내려와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뒷산에 올라갑니다.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갔다가 포기하고 그냥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전에 이 얘기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세요. 영애가 어떻게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정신이 힘들어도 그럴 수가 있냐? 언니의 삶을 그렇게 나락으로 보낼 수가 있냐? 형부가 나쁜 놈인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영애를 동정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결과론적인 해석이지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애와 형부 사이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이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더라면 이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내는 자기 삶과 제대로 대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일까요? 무조건 그냥 사는 게 일단 헤어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나.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깬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비윤리적인 결과일까요? 아니면 차라리 더 윤리적인 결과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근데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언니가 영애하고 계속 나란히 이제 영애 얘기도 하고 자기 얘기도 하고 나란히 가다가 마지막 장면 기억나시죠? 마지막에 이제 이러다 이 사람 죽는다 그래가지고 서울 큰 병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소설이 어디서 끝나냐면은 과연 얘를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목에 주사바늘 꽂아가지고 계속 음식을 집어 넣어야 될까? 나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까? 진지한 회의에 빠지고, 그때 어떤 게 보이죠? 3부의 제목이 나무 불꽃이잖아요. 불타는 것 같은 강렬한 생명의 나무들이 보인다,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 나무는 지금 영의 상태랑 비슷한 건데, 그러잖아요. 영의 나무니까. 근데 이게 다 죽어가는 나무가 아니에요. 강렬한 나무라는 거예요. 껍데기처럼 사느니 차라리 이 삶을 거부하는 길을 택하는 건 어때?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영애는 지금 죽어가는 게 아니야. 오히려 자기 삶을 해방시키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 그래서 끝나요. 과연 영애는 처참한 피해자일까? 희생자일까? 언니도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애의 변화를 정리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결국은 죽어가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물이었던 사람이 동물과 식물의 경계지대로 갔다가, 왜 그렇죠? 몽고반점을 보면서 형부가 어떤 생각을 하죠? 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온몸에 꽃을 그리잖아요. 그 다음에 성행위를 하잖아요. 이 성행위는 동물의 행위죠. 그러니까 온몸에 꽃을 그린 사람이, 두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은 꽃들이 교미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고, 이거는 그 자체로 강렬한 이미지일 수밖에 없는 게, 미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아까 경계란 말도 썼는데 경계를 넘어가는,
자기의 존재로부터 이탈하는 이미지들, 변신 중인 상태.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좀 매혹이 있단 말이에요. 언니도 형부와 형부와 영애를 평가할 때 3부에 보면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은 나쁜 새끼 이런 표현 쓰지 않아요. 자기 동생한테 네가 그래도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마음 절대 갖지 않죠. 뭐라고 하냐면은 이 두 사람은 닮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닮았다. 둘 다 인간인 게 지긋지긋해 보였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의미를 부여해줘요. 경계를 넘어가려고 하는 존재들이 만났던 지점.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죠? 이제는 식물이죠. 식물. 그러면 영애라는 질문은 뭐겠습니까? 왜 저렇게까지 할까? 인간이 왜 식물이 되어야 되는 거지? 한강 작가님이 직접 제시한 힌트랄까 답이 있어요. 이 소설의 질문은 이겁니다라고 하면서 뭐 무조건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참고할 걸 만하겠죠. 한 인간이 완전하게 결백한 존재가 되는 것은 가능한가? 폭력에 대해서. 이겁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너무 폭력적이에요. 근데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잘 적응해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나도 일정 정도 그 폭력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내가 완벽하게 폭력으로부터 결백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견딜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게 영애인 거예요. 영애 초반에 왜 그렇게 괴로워하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혐오스러워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많이 먹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기는 가해자이기도 피해자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렸을 때 아빠한테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죠? 폭력 희생자이기도 하고 자기도 지금 동물을 막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뭔가 아주 자기 의식적이고 긍정적인 채식주의자라면 여러분 뭐 동물 인권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결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근데 영애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존재로부터 탈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동물인데 동물 아닌 채로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1단계는 채식주의자인데 결백해지려면 결국 내가 나무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죠. 동물로서의 죽음. 그러니까 본인이 가능할까 이게? 이게 한 가지 질문인 겁니다. 근데 이 질문에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게 가능할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주변에 영애 같은 인물이 있어요. 나는 완벽하게 결백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길을 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제가 읽은 어떤 독후감에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이 소설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영애다.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 모두를 나락에 빠뜨리는 이런 이기적인 존재가 어디 있느냐. 이것도 도덕적 판단으로서 있을 수 있죠. 자, 이게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틀렸어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질문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존재가 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는 도덕주의자로서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여러 종류의 소수자가 있을 수 있고 거부하는 자가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양심적 병역 거부. 옛날에 한참 논란이 돼서 지금은 뭐 좀 사고를 들었습니다. 평화, 양심, 너만 평화주의자고 너만 양심적이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어떻게 할 거냐? 공동체는 그걸 허용할 거냐? 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남전 참정용사 아버지도 나오고 이 남편도 나오고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어떤 축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국 사회 특히 못 받아들이죠. 이런 존재를. 서구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네. 자, 가능한가? 혹은 제 식대로 말하면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4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크 데리다라는 철학자가 저런 말을 쓴 적이 있어요. 육식 남근 로고스 중심주의. 로고스라는 건 원래는 말이란 뜻이고 이게 뭐 진리, 뭐 이성 이런 뜻도 있잖아요. 서양에서는 이상하게 말을 글보다 더 순수하고 가치 있고 더 진리에 가까운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되게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과연 그럴까? 말은 순수하고 글은 뭔가 훼손되고 오염된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의 위계를 부여하는 발상 자체가 서구 문명에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다. 그래서 무언가가 중심이 된다는 거, 이거는 매우 폭력적일 수 있다. 이 위상 자체가 허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로고스는 주로 남성과 결합이 되고 남자는 문명, 여자는 자연 이런 식의 구별이 있어 왔잖아요. 오랫동안. 그리고 그 앞에다가 육식을 붙인 건 뭐냐면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서 또 중심은 인간 쪽에 있다. 인간은 동물을 잡아먹고 뭐 희생시켜도 되고 이런 식으로 동물은 열등한 인간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세트라고 묶었어요. 육식, 남근, 로고스 중심주의 이런 식으로. 이 문명에 들이받고 있는 겁니다. 영예는. 네. 그럼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동물의 왕국도 못 봤냐? 자꾸 데리다는. 그게 자연의 질서인데 뭘 그거 가지고. 근데 자연에서 무언가가 많이 보인다고 해서 그게 당위적으로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를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불러요. 그런 거 많이 하면 무조건 옳은 걸까요? 그러면 자연에서 하는 뭐 근친상간 자연에다 하니까 우리도 해도 되나요? 좋은 거는 인간만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나쁜 거는 다 동물에 뒤집어 씌우고 뭐 이러면서 어떤 경우에 또 자연은 다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 동물과의 관계가 꼭 이럴 필요 없다. 공장식 축산 끔찍하게 키워가지고 잔인하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고기를 안 먹으면 살 수 없나요? 저도 고기 좋아합니다. 먹습니다. 근데 고기 안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건 틀린 말이라는 건 알아요. 고기 안 먹고도 살 수 있습니다. 현대 문명에서는. 근데 그런 거를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까 영의 질문, 한강 작가님의 질문, 폭력에 결백한 사람인가? 나는 결백해. 나는 누구 때린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되는 거죠. 동물에 대해서는 괜찮나? 아우슈비츠는 2차 대전 이후에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아직도 있다. 다만 거기에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한 철학자가 있어요. 뭔 아우슈비츠까지 비교를 하시겠지만 안 보여서, 몰라서 얼마나 끔찍한지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다 안 보이는 곳에 있고요. 그리고 부재하는 지체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소고기 영어로 비프라고 하잖아요. 그죠? 돼지고기 포크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돼지인지 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낭롱이 무슨 말이죠? 낭롱. 우유로 한다는 겁니다. 젖자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한자로 써버리면 또 더 멀어지잖아요. 5살, 아니 10살짜리한테 물어보세요. 낭롱우유 뭔지 아냐고 모를 겁니다. 우유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소 젖에서 나오는 거지. 그렇구나. 그럼 소는 24시간 내내 젖이 나오나 보네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거예요. 젖이 언제 나오죠? 임신해야 나옵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그럼 젖은 어떻게 자라나요? 계속 임신을 반복해요. 계속. 그래서 유방암 걸리면 주사 놓고 또 임신시키고 또 젖자고 이런 식으로 살다가 송아지 나오면 다 바로바로 뺏기고요.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햄버거 패티가 됩니다. 젖소는. 이런 거 우리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결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책이 요새 많이 읽히는데요. 이런 분야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때 한강 작가님은 사실 이 책은 너무 많이 앞서갔던 책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20년 전에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한국 독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 작품이 얼마나 급진적인 작품인지를 몰랐어요. 오히려 해외에서 상 받고 거꾸로 발견했어요. 부끄럽게도. 그리고 지금은 이 얘기들이 이제 귀담아 들을 만한 시대가 됐는데 그때는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자, 소년이 온다. 인간과 인간의 폭력입니다. 끔찍한 인간과 숭고한 인간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 소설 읽으면은 나는 절대 가해자는 아니니까 그 고통은 없어요. 근데 채식주의자는 어떤 의미에서 더 불편한 소설입니다. 나는 절대 계엄군은 아니지만 근데 나는 육식주의자야. 아까 이 책이 육식주의란 말을 만들었거든요. 채식주의란 말은 있는데 왜 육식주의란 말은 없냐. 육식주의도 선택이다. 안 먹고 살 수 있는데 먹는 거는 육식주의자란 뜻이지. 이러면서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육식주의자로서 산다는 것. 이거는 인간과 인간의 폭력하고 또 다른 층위에서 우리의 앞으로 미래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질문이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혀 채식주의자 아니고요.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별로 기대하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인류의 방향은 이쪽입니다. 고민의 방향은. 그래서 나는 딱 멈춘 다음에 다들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어라고 욕할 게 아니고 아 저쪽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이 정도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저도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도 광주에서 매우 정치적으로 읽을 가치가 있는 그런 소설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했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